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헝다그룹 이슈에 대해서 되게 주시를 하면서도 뭐 아주 그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선반영. 네, 선반영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일단 전기차 쪽은 나쁘지 않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지금 대외 변수가 상당히 그 시끄러운 노이즈라고 볼 수도 있고 되게 큰 그 문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헝다그룹 문제인 것 같고요. 파산 위기. 한국 시장이 약한 이유가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뭐 중국 내부의 문제지 큰 영향이 있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좀 약한 거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헝다그룹 일단 그 이번 주 도래하는 그 달러 채권과 관련해서 이자 네. 뭐 한 400억 정도 못 갚았다 이런 얘기가 좀 떠돌고 있는데 한번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지난주 23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헝다그룹 채권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위안화 그 채권 이자는 납부를 한 걸로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반면에 이제 달러 채권 이자는 이제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다음 달 중반까지는 뭐 그냥 그 관망하면서 좀 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달러 이자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헝다그룹이 결국은 이제 디폴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비하면 또 금융시장이 나름대로는 또 뭐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들도 있고 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사실 크게 재미는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좀 당분간은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슈들에 주식시장이 좀 발목을 잡힌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조금 의아했던 게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지리적으로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중간재 수출하는 국가기도 하고 그 위안화 환율 같은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큰 문제가 터졌음에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단 말이죠. 크진 않더라도. 이걸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헝다그룹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금융 시스템을 흔들 만한 이슈라고 하면 사실 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달러나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 통화가 굉장히 좀 강했을 거고 또 금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국채금리는 주요국들의 금리가 다 올랐었고 달러도 뭐 비교적 강한 편이긴 하지만 사실 뭐 아주 대단한 강세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헝다그룹 이슈에 대해서 되게 주시를 하면서도 뭐 아주 그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그 8월 달과 9월 달을 지나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에 저희 잘 아시듯이 그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제 큰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이제 지수 변경과 관련된 수급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조금씩 그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속도가 조금 주춤한다든가 이제 이런 조짐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이상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만큼 매도는 하지 않는 걸로 좀 보여져서 저는 뭐 이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는 이게 방해거리지 그거가 아주 대단한 악재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리스크 대비 어떤 리턴 수익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조금만 더 진행이 잘 되면 오히려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시각이 헝다가 파산이 안 된다 혹은 파산이 되더라도 한국의 어떤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쪽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헝다그룹 이슈가 결국은 이 그 중국을 넘어서서까지 이제 전이되지 않을 거다라는데 좀 더 포커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사실 그 저희와 같은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금융 위기가 아니라 사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둔화가 되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그 저희가 수출하는 뭐 건설 기계라든가 뭐 철강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제 또는 이제 소비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또 반대편에서는 정책을 일정 부분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소비가 안 좋은데 사실 소비가 안 좋도 계속 놔둘 수는 없고 부동산이 안 좋으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나쁜 일이 터지면 그리고 이게 금융위기로 퍼지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조금 그 실물 경제를 좀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수혜를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받을 거다라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헝다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뉴스 혹은 파산했어라는 이런 그 악재성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그 외국인이 그날은 아마 팔 겁니다. 그날은 팔겠지만 아마 한 주 뒤가 되면은 별로 이렇게 팔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렇게 어떤 그런 뉴스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사실은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럴 때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 그 기업들 중에서 좀 많이 이제 가격 부담이 적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사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국인 매수와 관련해서 지금 뭐 5개월 만에 순매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들에. 근데 거의 산 종목을 보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이렇게 폭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 두 종목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다 어떤 상승에 혜택을 받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게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혜가 좀 확산이 되려면 중국 경기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헝다그룹의 문제가 터졌으면 사실 그 문제를 좀 덮기 위해서 부양은 좀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굉장한 부양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이 어쨌든 헝다그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부채에 대한 통제고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비교적 가장 좀 저렴한 주식을 지금 조금씩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연초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상당 부분 지금 뭐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델타 변이가 조금만 더 진정이 되면은 오히려 내년에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뭐 그냥 낚시한다고 할까요? 조금씩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워낙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올 초서부터 그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물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좀 언제 반등할 것이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좀 올라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올해까지는 좀 쉽진 않은데, 저는 이제 내년을 보면은 그래도 기회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좀 연초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하는 전후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조금 실수를 했었던 그리고 관가를 했었던 요인은 이제 되게 실적이 좋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굉장히 좀 수혜가
집중적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재택근무 수요라든가 뭐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실적이 좋아졌었는데 이제 그런 실적의 개선세가 사실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꺾여 있는 좀 상태여서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졌던 기대에 비하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망할 만한 기업들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1차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에 정점을 찍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환율도 사실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한번 실적이 피크를 치면은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쉬었습니다만은 지금의 경기 사이클은 좀 짧아지고 있고 또 뭐 내년에 대한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전 내년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는 지금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약세를 띄우는 이유가 이제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 뭐 화학, 철강 다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피크아웃이 그러니까 갈수록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안 좋은 건데 왜 내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반도체 사이클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클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피크를 쳤으면 이제 내후년에 다시 사이클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그 PC라든가 이런 다른 데이터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사이클이 좀 짧아졌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으면은 사실 2017년, 18년에 피크를 쳤던 반도체 경기의 고점이 이제 올해 1분기가 만약에 고점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딱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이제 그 어떤 약간 그 박힌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딱 2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클인데요. 근데 계속 이제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반도체 재고가 많지 않다라는 점.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물론 뭐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하고 그 차량용 반도체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사이클은 빨리 저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시점이 이제 내년 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초가 이제 그 경기의 바닥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올해 말 그러면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선반영. 네, 선반영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요. 뭐 철강, 화학, 뭐 이제 자동차 특히 자동차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셨을 텐데 사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주도주는 자동차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그 반도체 수급에서 이제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이 이게 좀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뀐 게요. 전기차 쪽은 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의 어떤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과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의 특수를 이제 자동차 산업도 나름 봤었던 거죠. 이제 대중교통을 좀 피하고 싶고 또 미국이나 여러 지역에서도 이제 약간 그 어떤 그 다운타운 내에 있지 않고 약간 좀 멀리 가서 살면서 이제 좀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 많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수요가 특별하게 또 정부에서 워낙 혜택도 많이 주고 해서 좀 늘어났었는데 지금 그 수요는 일단락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수요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니까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특히 자동차 수급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 아시아 쪽 특히 이제 동남아,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공급망이나 부품 공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번 델타 변이의 가장 큰 피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입니다. 저희 한국도 굉장히 지금 델타 변이가 아직 잡지 못하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약간 동남아 쪽이 좀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태국, 뭐 싱가포르 계속해서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인데요. 이런 국가들이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뭐 의류 공장,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공장 이런 공장들을 이제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이제 부품이 없고 부품이 없으니까 이제 공장 수급에 생산을 차질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만들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공급망에 발생한 이슈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 델타 변이가 좀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분기에는 조금씩 개선이 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일단 전기차 쪽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연기관 쪽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아시아 쪽에서의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 초에 있었던 수요가 앞당겨서 쓴 부분들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부분들은 올해 4분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뭐 지금이 좀 사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지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뭐 현대차, 기아, 뭐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지루하고 답답하잖아요. 계속 또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뭐 손절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건 뭐 좀 끝난 거다. 상승은 끝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회라는 게 올해나 작년에 보여줬던 주식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뭐 충분히 이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레벨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악재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미국에서 지금 뭐죠? 그 재고에 대한 조사, 네. 재고 조사 그걸 뭐 무슨 보안법인지 뭐 동원해 가지고 다 제출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가격 경쟁 협상력을 떨구는 그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인텔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이런 거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우려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자재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보시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꼭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악재로 보시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아무나 지금 만들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경쟁은 치열해지지만 아직 삼성전자나 그만큼 그 독보적이다는 거죠. 독보적이고 뭔가 그 구도를 지금 뭐 세 개의 업체 또는 뭐 아주 소수의 업체들이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이 구조를 깨고 싶다라는 건데요. 분명히 깬다라는 것 자체는 악재이긴 하지만 그만큼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구도가 탄탄하다라고 보면 저는 당장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 자체에 대한 걱정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차 관련해서도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확 높아진 계기가 애플카 이슈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협력업체 뭐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보니까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예전의 그 주가로 낮추는 그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애플카가 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현대차에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현대차 나름의 어떤 길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카를 통해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는 건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이제 뭐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애플이 사실 그 박스콘이나 이런 다른 하청업체들한테 상당히 좀 가혹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산업이 되게 좋아지고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때 사람들은 사실 소비자한테 직접 보는 완성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두지만 사실 그 완성품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뭐 현대차가 만드는 여러 가지 다른 전기차나 뭐 수소차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나 다른 내연기관차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전기차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쪽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사이클입니다. 아직 어떤 이 업황의 어떤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좀 저는 애플카라는 이슈는 이제 좀 오히려 저희가 좀 잊어버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가 정말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 시대에 새롭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라는 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경기 사이클이나 이제 업황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자동차를 만드는 완성차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이나 재료나 이런 쪽에 좀 더 산업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두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4분기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문제 이게 이제 좀 풀리면은 주가가 좀 다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상승 쪽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4분기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